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 플롭스, 그러니까 리소스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 리소스라는 게 플롭스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어떤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에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포워드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플롭스, 연산량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n이 이제 배치 사이즈가 될 거고요. D인, Dout이 이 레이어의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이니까 요거를 다 곱하고 곱하기 이만큼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대부분 다 행렬곱으로 이루어질 텐데 행렬곱에서 덧셈과 곱셈 이 두 가지를 다 플롭스로 계산을 하니까 두 가지 합쳐가지고 2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4가 나오는 게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W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고 X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Y는 뭐 W 곱하기 X에 대한 백 프로포게이션이 나오니까 각각이 2만큼 곱해지니까 다 합쳐서 4 곱하기 N 곱하기 D인 곱하기 D아웃이 나오고 종합을 해보면 어떤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 토탈 플럭스는 6 곱하기 데이터의 개수 혹은 뭐 LLM으로 튼다면 토큰의 개수가 되겠죠. 토큰의 개수 곱하기 파라미터의 수가 되겠습니다. D인 곱하기 D아웃이 파라미터의 수니까.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데 저희가 GPU랑 이제 패러렐 병렬 이제 컴퓨팅 쪽으로 가게 되면 요 작업들을 그냥 알고 있다 가정하고 쭉 넘어갈 거니까 기억을 그 전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계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레이어가 D인, Dout 채널이 입력, 출력이 있을 때 파라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인 곱하기 Dout이고 이걸 이렇게 뭐잘 보이죠?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Dout 그러니까 출력 채널 이 출력하고 난 다음이 액티베이션인데 액티베이션이 당연히 배치 크기만큼 있을 테니까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그라디언트는 파라미터의 숫자와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파라미터마다 그라디언트가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아담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아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파라미터 곱하기 두 개만큼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FP32 하나의 그 4바이트를 할당을 한다라고 친다면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 곱하기 4에다가 액티베이션 숫자까지 더하고 이거를 4바이트를 쓰겠죠. 실제로는 말씀드린 게 믹스드 프리시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FP32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뭐 BF16을 쓰고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저렇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또 배웠어요. 트랜스포머에서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었는데 토크나이제이션부터 해서 어떻게 인베딩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시퀀스 오더를 고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포지셔널 인코딩, 인베딩을 하는지 어텐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추가적으로 레지듀얼 커넥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니어, 포인트 와이스 FFN이라고 주로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트랜스포머, 저번에 보여드렸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요때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논문에 나온 그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 이외에도 되게 많이 발전된 형태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에서 라마라는 모델을 이제 릴리즈를 하고 나서 걔네들이 실험을 엄청 많이 했을 테니까 그 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좀 패러다임들이 정립이 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봤던 거는 트랜스포머가 이런 형태였고 사실 형태 자체는 동일해요. 형태 자체 뭐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쓰고 FFN 쓰고 뭔가 노멀라이전 하고 레지듀얼 커넥션 쓰고 이런 것들 동일합니다. 다만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면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는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딥러닝을 한다면 AR을 한다면 전통적으로는 뭔가를 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다들 어떤 태스크를 주로 연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비전 태스크를 많이 했었는데 비전 태스크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 대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거. 그러면 이 지도학습 기반, 슈퍼바이스드한 학습 방법을 많이 썼을 테니까, 뭐 저도 그렇고. 그때는 어떤 사진을 쭉 모아놓고 사진에 어노테이션을 다 해서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X랑 Y라는 학습 페어가 될 거고요. 그 X랑 Y라는 학습 페어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면 뭐 예전에는 뭐 좋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개랑 고양이를 예측하는,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시켰으면 얘는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일반적인 태스크에 대해서 내 모델이 아무리 모델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는 강력하지만 이 학습하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이 전통적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LLM처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최신의 패러다임, 학습 패러다임은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 파인튜닝이라는 걸 합니다. 이 제가 사전학습이라는 얘기를 쓸 때도 있고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얘기를 쓸 때도 있는데 뭐 같은 얘기니까 제가 막 그래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리트레이닝, 사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사용하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스 러닝과 다르게 언슈퍼바이즈 러닝 혹은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 혹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뭐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 두 개를 요즘에는 그냥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어노테이트된 어떤 레이블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모아다가 인터넷에서 크롤링을 하다가 그거를 학습 데이터로 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답에 대한 라벨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최신 사전 학습에 대한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뭔가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좀 풀 거야 한다면 파인 튜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가 저번에 말씀을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버트라는 모델이 있었잖아요. 버트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패러다임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버트라는 굉장히 큰 사전 학습된 모델이 있고 요걸 사람들이 내 태스크에 맞춰서 데이터 조금 이제 어노테이된 데이터 조금 넣어가지고 이걸 뭐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풀 거야 하면 이 파인 튜닝을 조금 소량의 데이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글쎄요 저도 LLM을 파인 튜닝 해본 적도 없고 더 최신으로는 이 사전 학습이 됐으면 이거를 프롬프팅으로 많이 처리하죠. 그냥 우리가 뭔가 GPT를 쓴다거나 제미나이를 쓰거나 뭐 클로드를 써가지고 코딩을 하거나 할 때 대부분 다 뭔가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프롬프팅을 잘 줬을 뿐이지. 그래서 프롬프팅과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GPT-3부터 해서.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을 굉장히 큰 LLM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추가적인 학습 없이 뭐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습 없이 프롬프팅을 잘 줘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가 적응을 해서 말 그대로 인 컨텍스트 러닝이거든요. 컨텍스트 내에서 학습을 알아서 해서 이 내 예시나 인스트럭션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최신의 패러다임이겠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뭐 많은 리소스가 없다면 이게 좀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저희는 LLM에 대해서 약간 from scratch부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 LLM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중국 쪽 예시인 것 같아요. 제가 출처를 까먹고 안 적었는데 요런 게 이제 LLM의 어떤 학습 방법을 좀 잘 비유를 한 것 같아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LLM에 학습하는 이 어떤 여러 가지 프로시저가 있는데 요거를 종합을 하면 먼저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이 포스트 트레이닝에는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이라는 게 있고 SFT라고 요즘 뭐 많이 얘기를 해서 혹시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스텝으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냐면 사람과 어떤 기계, AI가 뭔가를 학습하는 과정을 비슷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는 단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이걸 마치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토크나이저를 학습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뭐 딱히 학습이라는 개념이라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토크나이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라서 뭔가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AI가 사전 학습을 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비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책을 읽는 거거든요. 책을 읽어서 다음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는 과정인데 마찬가지로 AI도 뭔가 이 정답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음 단어를 하나씩 읽는 과정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더 학습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 문제를 풀거나 하겠죠. 문제를 풀거나 뭐 정답을 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어떤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를 여기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 혹은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뭔가 뭐 정답을 보고 이 내가 문제가 푼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증하는 과정 아니면 선생님이 나한테 피드백을 줘서 내가 내 지식을 좀 더 고도화하는 이런 과정들은 이 강화학습에 기반을 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는 거를 RLHF라고 하고요. 그 휴먼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뭔가 정해진 답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받는 거를 요즘 RLVR라고 합니다. Verifiable Rewar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고 뭐 오늘은 그냥 용어 정리만 할 거니까 그 정도가 있다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 단계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트레이닝, 미트레이닝, 포스트트레이닝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프리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이고 SFT와 강학습 기반 학습을 포스트트레이닝 사후 학습이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중간에 미드 트레이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거 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사전 학습, 사후 학습을 가정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 기억으로 라마2 메타에서 나왔던 라마2에 있는 블로그였나 거기 있던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는 것처럼 이 프레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람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파인 튜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포스트 트레이닝이거든요.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서 좀 더 챗봇에 가까운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사실 프리트레이닝이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배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쓰는 거는 다 이 세 번째 있는 GPT 계열의 프리트레이닝 방법만 써요. 근데 좀 뭐 역사적인 걸 배우자라는 측면에서 앞에 두 개 것도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FT 그리고 RL 기반의 학습.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나갈 거라서 뭐 그렇게 수식이 있지도 않고 그냥 뭐 교양 듣듯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LLM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배우진 않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이런 측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 프랙티컬한 예제보다는 조금 이것도 이제 아카데믹한 거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전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어쨌든 트레이닝이잖아. 트레이닝 하려면 당연히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목표, 어떤 오브젝티브에 따라서 학습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야겠죠. 먼저 당연한 사실은 우리는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 LLM들은 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뭐 좀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는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사실도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뭐 실제로는 없지만 뭐 빅테크는 있으니까.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소스에서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위키피디아에서 들고 왔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긁고 왔을 수도 있고 뭐 같은 얘기 있겠지만 뭐 책을 그 엔트로피계에서는 예전에는 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책을 그냥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습 데이터를 썼다는데 요즘에는 책을 다 구매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 그냥 스캔을 다 떠가지고 데이터로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많은 소스에서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문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있었습니다. 카테고리화를 해서 뭐 하나는 첫 번째로 맨 왼쪽에 있는 버트가 했었던 방식, 두 번째는 T5라는 이 모델에서 했었던 방식, 세 번째는 GPT가 했었던 방식 이렇게 있고요. 이게 뭐 서로 이제 뭐가 좋냐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다 GPT가 하는 방식으로 수렴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일단 다 배우고 나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에 대한 걸로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사실 모델 측면에서도 카테고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버트 맨 왼쪽에 있었던 거를 인코더 기반의 어떤 아키텍처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있었던 T5는 인코더와 디코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를 둘 다 활용한 것. 마지막에 GPT 계열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 써가지고 뭔가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만 쓴다는 거는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의 그림을 좀 다시 상상을 해보시면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었잖아요.
그럼 인코더 파트만 써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겠지만 얘네들은 바이디렉셔널한, 그러니까 양방향에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 버트라는 걸 보셨다면 알겠지만 인코더 디코더를 쓰는 개념은 이제 그냥 원래 오리지널 트랜스포머가 썼던 것처럼 인코더 디코더를 둘 다 쓰는 거고요. 디코더는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 디코더만 써가지고 조금 더 언어 생성에 특화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트, 인코더만 쓰는 모델인 버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냥 인코더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인코더가 처리를 하는 식이고 출력도 인코더의 끝에서 처리가 되는 거겠죠. 이 버트라는 이름이 이제 원래는 이제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온 이 캐릭터 요 이름을 딴 건데 제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이름 그 논문 이름 자체가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어떤 용어가 제 생각에는 바이디렉셔널한 인코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사용하는 구조인 거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때 이거를 바이디렉셔널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해요. 바이디렉셔널,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처리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문장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양방향으로 이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제처럼 이 뱅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뭔가 이게 뜻을 좀 알고 싶어요. AI가. 그러면 사실 이 뱅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의 이제 컨텍스트를 보고 이 뱅크라는 단어를 추측을 해야겠죠. 이 뜻이 어떤 건지. 이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리버뱅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강둑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메이크업 디파시트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은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첫 번째에 있는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뱅크라는 단어의 왼쪽에 있는 컨텍스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리버가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아래에 있는 두 번째 example은 뱅크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뱅크라는 거 어디를 갈 건지에 대한 힌트가 없으니까 이거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make a deposit이라는 거를 봐야지 이게 뭔가 뭐 은행이다라는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뭔가 문장을 이해하거나 문장을 해석할 때도 자연스럽게 양방향으로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버트에서는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방향으로 뭔가 컨텍스트를 이해하도록 학습을 짜는 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저전 MLM이라고 한 요 방식을 써서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른 루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첫 번째만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일단은 왜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방향으로 컨텍스트를 모델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요성은 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S가 이제 스타트 토큰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장을 시작해라. 그러면 뭐 다음 단어들이 쭉쭉쭉 나오겠죠. 근데 뭐 오픈어 뱅크 이런 식으로 문장 학습 데이터가 나올 때 문제는 양방향으로 이 모델링을 한다라는 소리는 아, 지금 오픈업 뱅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어라는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될 단계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실 오픈까지만 정보를 주고 어라는 걸 예측하는 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양방향으로 보기로 했으면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장에서 어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요걸 예측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걸 예측을 할 때 미리 이미 다 이전에 대한 컨텍스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전에 대한 단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뭔가 모델링을 할 때는 이게 좀 까다로워요. 뭔가 한쪽 방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고 하는 특성상 뭔가 미래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기법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어떤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서 랜덤한 확률로 어떤 단어들을 마스킹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우고요. 그 랜덤하게 지워진 이 마스크된 이 단어를 맞추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토큰을 맞추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한 15% 정도를 지웠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15%만큼 단어를 지워서 양쪽의 양방향으로 문맥을 본 다음에
그 문맥 컨텍스트 상에서 지금 요 마스크 첫 번째 마스크는 스토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막 갤런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추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오브젝티브를. 그럼 이건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MLM 로스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을 양방향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양방향에서 모델링을 하나씩 토큰 단위로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모델링할 때 생길 수 있는 뭔가 미래 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문장을 랜덤하게 그냥 마스킹을 한 다음에 마스킹 된 거를 양방향에서 맞추도록 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게 버트의 어떤 학습 패러다임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좋다라기보다는 버트가 보여줬던 어떤 임팩트 같은 걸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그래서 버트 자체는 이렇게 사전학습을 이 MLM 로스를 가지고 했고 굉장히 많은 물론 지금에서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겠지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학습을 이렇게 언슈퍼바이즈로 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다양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는 버트라는 모델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어댑테이션을 시키고 싶으면 이 모델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얘가 출력하는 어떤 레이어가 있을 거잖아요. 액티베이션이. 그럼 거기다 그냥 레이어를 한두 개 정도 쌓아가지고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버트에서 사용했었던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런 언슈퍼바이스 러닝이나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 업스트림 태스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전 학습이 뭐 구글에서 했었던 이런 방식이고 이걸 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풀고 싶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파인 튜닝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메일이 있으면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찾고 싶어라고 한다면 버트를 받아서 버트에다가 이 어떤 메일 메시지를 전달시키면 얘가 어쨌든 뭔가 출력하는 뭔가가 있겠죠? 이 출력하는 어떤 레이턴트 어떤 벡터가 있으면 이거를 레이어 하나짜리 클래시파이어에 붙여가지고 이 클래시파이어 하나만 파인 튜닝을 시켜서 우리가 표고자 하는 스팸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식으로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하고 뭐 저희가 여기서 대해서는 딱히 얘기를 하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굉장히 경량의 어떤 모델만 학습을 시켜가지고 되게 파워풀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장점인 거죠. 그래서 버트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풀리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고 싶으면 메일을 완전히 많이 모은 다음에 그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버트는 그래도 일반적인 지식을 그런 좀 특화된 모델보다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스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어노테이션을 예전보다는 되게 극소량만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레이어 하나만 딱 학습시킬 수 있을 만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조금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요 태스크 자체는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문장이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이걸 버트에 집어넣고 추가적인 리니어 레이어만 하나 딱 시켜가지고 0 아니면 1이니까 0이나 2를 출력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아, 몇 년 전, 7년 전의 기술입니다. 버트니까. 그래서 버트의 어떤 이 학습하는 패러다임과 아키텍처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일단 인코더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양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마스킹을 해가지고 얘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 첫 번째로는 양방향을 가지고 컨텍스트를 모델링 한다라는 점이 당연히 좋은 점인 거겠죠. 그게 이제 어떤 문맥을 컨텍스트를 생각하기에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방법일 테니까요. 한쪽만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점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일단 양방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생성을 한다, 단어를 하나씩 생성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사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뭔가 문장을 쓴다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문장을 쓸 텐데 이런 패러다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버트를 이렇게 이제 전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말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게 아마 제 기억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버트 그 다음 연도에 구글에서 나왔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 뭐 양방향으로 보는 버트 좋긴 한데 어쨌든 얘가 텍스트를 생성하기엔 좀 까다롭다 보니까 굳이 인코더만 쓰지 말고 인코더랑 디코더를 둘 다 쓰자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패러다임은 제가 설명을 아마 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것보다 더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스킵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을 할 때 어쨌거나 추가적인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그 레이어를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승리하는 어떤 모델의 학습 방법을 그 레이어만 딱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T5의 장점은 뭐냐면 얘가 이게 제가 건너뛰고 간 것 같은데 이 T5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퍼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전이할 수 있도록 만든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이게 버트처럼 어떤 뭔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를 입력으로 줘서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자연스럽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 파인 튜닝을 할 때 좀 더 내추럴하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멀티태스크로 파인 튜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버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태스크를 파인 튜닝을 시키려면 태스크에 맞는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씩 딱딱딱 둬야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태스크의 클래시피케이션을 100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출력 레이어가 100개여야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면 두 개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 레이블도 다 따로 있어야 되고. 근데 모든 거를 출력을 텍스트로 만들게 되면 그냥 우리가 지금 뭔가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텍스트를 출력으로 받아서 이걸 가지고 태스크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멀티태스크에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문제로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학습도 되게 좀 복잡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버트에서 T5로 넘어가는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제가 T5를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입력을 이렇게 주게 되면 버트가 어떤 레이턴트를 뱉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추가적인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라고 친다면 T5는 이런 식이죠. 입력을 주는 건 똑같은데 이 입력 주는 텍스트 앞에다가 이거는 무슨 태스크야라고 그냥 토큰을 하나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 문장이 틀린지 아닌지,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맞추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가까운지를 아니면 더 가까운 스코어를 매기는 이런 거거든요. 시뮬레이티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걸 준다면 원래 버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을 따로따로 처리해야 될 텐데 T5는 출력 자체가 텍스트다 보니까 요거를 같이 처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출력이 텍스트라는 것의 장점은 0과 1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디스크리트하게 레이블을 내뱉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억셉터블 하지 않아. 이건 억셉터블해. 이렇게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말이 되는 식으로 텍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내뱉어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거는 5점 만점에 4점이야, 3점이야, 1점이야 이렇게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거를 통합된 어떤 비유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GPT 모델의 경우에는 디코더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디코더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코더만 사용하는 버트와 다르게 텍스트 생성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작년에 했었는데 더 이렇게 심화돼서 했었는데 좀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로만 요약을 하면 오토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 회귀적 뭐 모델링 이렇게 한국어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GPT와 같은 방법들이 사용하는 로스는 일단 이런 방식을 차용을 하고요. 어떤 거냐면 현재 토큰, 현재 단어를 예측을 할 때 이전에 있는 컨텍스트들을 싹 다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다음 단어를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서 내뱉잖아요. 이거랑 동일하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걸 또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물론 우리가 토큰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캐릭터 레벨의 토크나이저를 쓴다라 가정한다면 이나 U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알파벳이 나와야 될지는 이 이전까지 있는 컨텍스트를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이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로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패러다임인데 굉장히 큰 데이터, 굉장히 큰 모델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지금의 어떤 LLM들이 만들어지는 근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냥 직관적으로만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비디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정확히 토큰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토큰이 와야 될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을 한다는 말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가지고 가장 이제 프로바빌티가 높은 걸로 찍어서 뭐 NLL로스를 쓰잖아요. 동일한 작업이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른 거는 클래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보캐블러리 개수만큼 있는 거거든요, 클래스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찍는 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해서 처음에 i를 가지고 써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했으면 그대로 들어가서 i 써까지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다음 단어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넥스트 토큰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 뭐 되게 제가 뭐 수식적으로는 전혀 쓰지 않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게 이제 파워풀하게 동작을 하는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디오로 봐서 그냥 이미지로 사실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인풋이 컨텍스트죠. 컨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뭐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을 해놨지만 트랜스포머가 되겠죠. 트랜스포머가 마지막 어떤 출력층을 내뱉게 되고 이걸 통해서 리니어 레이어가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보캐블러리 중에 하나를 찍도록 이 학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넥스트 토큰 프로젝션을 학습을 하게 되면 정답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냥 다음 단어는 우리가 데이터셋에서 그냥 뽑아올 수 있을 테니까 그냥 그 다음 단어가 자동적으로 정답이 되는 식이고 그 다음 단어를 그냥 예측을 하는 식으로 소프트맥스와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그냥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자체, 개념적으로 로스 자체는 그냥 이게 사실 다예요. 그래서, 사실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제가 잠깐만 뒤로 넘어가서, 제가 이게, 작년에 수업을 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럼 결국에 이게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일 왼쪽에 버튼은 구글에서 했었던 방식이고 중간에 있는 T5는 제 기억이 맞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방식이고 GPT는 오픈AI가 밀었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서 과거를 확인했을 때는 맨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사용하는 GPT 계열의 어떤 오브젝티브가 이겼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수강생분이 하셨던 질문이 왜 그럴까요?였거든요. 네, 사실 그때는 뭐 저도 글쎄요 뭐 제가 그때 당시에 LLM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디코더 방식 그렇게 이 넥스트 컴퓨테이션 방식이 뭐 성능이 좋아서이지 않을까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팟캐스트를 봤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공유를 좀 드리면 이게 버트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뭐 텍스트가 생성하기 어렵다는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얘 장점은 일단 양방향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버트의 방식 그리고 GPT의 방식을 그냥 그때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버트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어요. 물론 뭐 문맥을 잘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잘 생성 못한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때 패러다임을 기억을 해본다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뭔가 문장을 생성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문장을 어떻게 잘 이해해가지고 이걸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잘 써먹을지가 조금 더 영구적으로 우세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 버트가 더 좋았던 거죠, 그때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모델도 커지고 가용하는 트레이닝의 토큰 자체도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데이터가 적었을 때는 양방향으로 컨텍스트를 모델링 하는 게 되게 좋겠죠. 왜냐면 그냥 우리가 강제하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보라고.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양쪽으로 보는 게 이제 좋아지는 점이 조금 한계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지면 한 방향으로만 봐도 컨텍스트를 충분히 모델링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GPT 방식을 써도 괜찮은 성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PT를 쓴다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GPT 쪽에 이 계열이 좀 우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고 저도 좀 동의를 해서 그냥 같이 좀 공유를 들어보고 뭐 그게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 우리는 프론티어 랩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좀 납득이 가는 논리인 것 같고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공유를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나오는 함의는 그런 거죠. 결국에 스케일링, 그러니까 아마 다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결국에 데이터를 더 많이 쓰고 모델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레이스의 정답처럼 등장하는 거니까 그런 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과 법칙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잡소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그렇다면 도대체 데이터의 수가 뭐 적다 많다가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 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요것도 사실 라마 1이니까 라마 1이 제 기억으로 23년도? 네, 23년도일 거예요. 그때 이제 메타에서 나온 건데, 쟤네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 사전학습한 데이터의 어떤 믹스처, 그러니까 분포를 계산을 해보면 대충 뭐 커먼 크롤이라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커먼 크롤이라는 데에서 가져오고 뭐 깃허브, 위키피디아, 책, 아카이브, 스택 익스체인지 이런 데서 쭉 가져왔는데 뭐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토큰의 수가 1.4 트릴리언이에요. 1.4 트릴리언이면 아마 1.4조겠죠? 네. 1.4조 개 정도의 토큰, 단어에 대한 말뭉치, 텍스트 코퍼스를 써가지고 학습을 했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디스크 사이즈만 보셔도 텍스트에서 디스크가 거의 한 4, 5테라 정도를 써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저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텍스트 저장해보시면 알겠지만 1메가 텍스트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테라 단위로 라마 1 때 썼고, 지금은 뭐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보다 10배는 더 많이 써서 학습을 하거든요. 뭐 15 트릴리언 정도 쓰는 모델도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죠. 진짜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긁어다가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스케일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인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버튼은 이거보다 훨씬 적죠. 버튼은 뭐 밀리언 아니면 빌리언 단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랑 뭐 그때랑 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 트릴리언 토큰에 대해서 뭐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물론 디스크에서 몇 테라 정도의 텍스트라고 한다면 감이 올 수 있겠지만 근데 원 트릴리언 토큰이 이 정도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책으로 진짜 실제로 출력을 한다라고 치면 피지컬한 사이즈로는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할 때 한 페이지의 책에서 한 3에서 500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 트릴리언 토큰은 토크나이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750 빌리언 정도의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책으로 18억 장 정도가 필요로 한 거죠. 책으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이 이거를 실제로 읽는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리딩 타임 계산을 해보면, 사람이 1분에 한 200단어 정도를 읽는데요. 뭐, 연구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읽으려면 한 7천년 정도의 엄청난 세월을 통해서 이걸 다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읽는 거고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다른 얘기죠. 어쨌거나 굉장히 큰 모델을 써서 굉장히 큰 데이터에다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GPU라는 어떤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크닉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모델 덕분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안에 있는 내재적인 지식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생기게 돼서 요즘에 LLM들이 이제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내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모든 지식들은 다 사전 학습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뭐 되게 그냥 사이드 노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원래 GPT가 태생이 뭔지 아세요? 뭐 지금은 굉장히 큰 기업이 됐지만 원래는 뭐 물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긴 했는데 원래는 성능이 GPT-1은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굉장히 작은 데이터셋에서 동작하는 그냥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했었고 제 기억으로 GPT-2였나?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 인터넷 스케일의 데이터를 썼다라고 해요. 근데 인터넷을 어떤 걸 썼냐면 레딧 데이터를 클로닝을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레딧 뭐 아시죠? 뭐 상장도 됐으니까. 그래서 레딧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링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삼아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신기한 거죠. 레딧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한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글쎄요. 뭐 상장을 한다면 AI 기업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사이드 스토리였고 서머리를 하면 인코더 기반 버트에서 채용했던 오브젝티브 펑션은 양방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었고요. 그래서 미래에서부터 과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뭔가 문장을 생성하거나 할 때는 좀 까다로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측면은 인코더만 사용하는 것과 디코더를 사용하는 것의 어떤 장점을 둘 다 살린 거였지만 조금 까다롭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GPT에서 사용하는 디코더 계열은 디코더만 사용하는 거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돼서 이걸 통해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텍스트도 잘 생성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은 다 이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트에서 T5로 갈 때 어떤 식으로 파인 튜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지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슬라이드, 다른 그림으로 좀 들고 왔는데 버트랑 GPT를 비교해 보면 버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빨간색이 현재 예측해야 되는 어떤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을 예측할 때는 미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얘를 예측을 하고 세 번째 있는 거를 예측할 때는 과거에 있는 두 개와 미래에 있는 세 개를 다 끌고 와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 회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전에 있는 컨텍스트만 가지고 이 빨간색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쓰지 않는 컨텍스트예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학습은 그냥 다음 단을 예측하는 식으로 다 수렴해서 진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후학습에 대해서, 포스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건 약간 더 좀 까다로워서, 이건 약간만 더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까지 됐어요. 내가 뭐 70빌리언짜리 모델을 방금 말씀드린 넥스트 컴프리딕션 로스를 통해서 사전학습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챗GPT가 만들어지냐? 요건 아니거든요. 추가적인 또 고도화의 작업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사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두 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SFT 다음에 RL 기반의 학습 두 가지 정도만 그냥 큰 틀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프론티어 랩에서는 빅테크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로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여기에서도 포함돼서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을 단계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어차피 또 아마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 배우기도 할 테고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과 포스트트레이닝을 조금 그림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는 인터넷 스케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인터넷에 있는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들을 전부 다 얘가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식들도 있고 이 뭐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도 있을 텐데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도 엄청 많겠죠. 의미 없는 데이터들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식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괴물처럼 엄청나게 힘은 있지만 잠재적인 힘은 있지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선호에 맞게끔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애를 점점 더 정렬을 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이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 SFT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게 되면 이것보다 좀 더, 얘보다 좀 더, 우리가 쓰기에 조금 더 좋은 그런 방식으로 모델을 약간 더 고도화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RLHF라는 걸 쓰면 뭐 챗GPT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사람의 선호에 맞게끔 대화형 시스템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도화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런 큰 모델들을 가지고 점점 더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 있고, 일단 버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버트랑 T5에 대해서 개념적인 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버트 같은 경우에는, 버트라는 어떤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으면, 얘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파인 튜닝 하고 싶으면, 입력을 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레이어 하나를 딱 붙여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하나 붙여서 얘만 파인 튜닝 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태스크에 특화된, 태스크 스페시픽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T5는 그렇게 하진 않죠. 입력이 텍스트고 출력으로도 텍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스크에 특화된 레이어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 어떤 통합된, 유니파이된 어떤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전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그냥 여러 가지 태스크를 자연스럽게 통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T5도 사실 요 슬라이드가 지금은 딱히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LLM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LLM, 뭐 제미나이, 챗GPT 다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 태스크라는 것 자체가 T5에서는 조금 의미론적으로 연관되어서 학습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입력도 태스크고 출력도 태스크이기 때문에 얘를 통합적인 뷰로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은 있지만 예를 들어 T5에서 이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려면 첫 번째는 이 위에 있는 태스크는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넣어서 아니면 어떤 뭐 힌트를 줘서 얘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이런 태스크를 학습시킨다고 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쓰는 것처럼 정말 이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의미론적으로 얘가 잘 이해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요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은 뭐냐면 우리의 인스트럭션에 맞춰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문 3개가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픈 AI에 있던 사람들이 오픈 AI에 나중에 갔거나 뭐 그런 사람 제이슨 웨이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든. 아침 메타 있던가. 어쨌든 이러면 유명한 사람들이 정립해 놓은 어떤 패러다임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LLM을 학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5에서 했었던 방식은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 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넣었다면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은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식으로 설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s the following sentence acceptabl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어떤 텍스트로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입력을 이렇게 주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on the scale of 1 to 5 하고 how similar are the following two sentences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가까운 인스트럭션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이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이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되겠습니다. 사실 결과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쨌거나 모든 어떤 인스트럭션을 이것처럼 그냥 어떤 토큰으로 이렇게 주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어의 형태로 주자라고 하는 게 이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쓴다라는 얘기는 일단 사전 학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 스케일로 학습한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일반적인 지식을 되게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이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파인 튜닝을 하자라는 게 이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쨌든 일반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포맷,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얘가 잘 학습이 될 거고 그러면 저 되게 재밌는 점은 모델이 굉장히 큰 모델이고 지식을 되게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스트럭션을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파인 튜닝은 태스크에 어떤 특화된 것만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만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하면 그 두 개만 할 수 있는, 그거 두 개를 예측하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어쨌든 이런 내추럴 랭귀지를 가지고 인스트럭션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새로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델 자체가 커야 되고 모델이 학습을 굉장히 큰 데이터에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전적인 작업은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뭐 4, 5년 전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어떤 놀라운 패러다임이 되겠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이 일단은 이 개념적으로는 이렇고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챗GPT였나 GPT-3였나 블로그에서 들고 왔는데 사전 학습된 LLM은 지식은 되게 많은데 이 지식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지식도 있고 아닌 지식도 있고 엄청나게 컨트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어, 인스트럭션을 따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롬프트가 우리가 그냥 질문을 했을 때 Explain the moon landing to a 6 years old in a few sentence라고 한다면 당연히 6살짜리 꼬마아이한테 달 착륙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우리가 프롬프트를 준 거겠죠. 근데 이 컴플리션이 대답인데 GPT-3, 그러니까 챗GPT 말고요. GPT-3가 이제 챗GPT를 만들었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사전 학습된 모델인데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의미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과연 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유저의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큰 웹스케일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가 스택 오버플로에 질문을 올렸어요. 질문을 올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중복된 질문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가 항상 제 질문에 대해서 답하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개념적으로 본다면 질문이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99개가 다 쓰레기고 하나가 정말 좋은 답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답변이 99개 쓰레기고 하나가 좋은 거면 사실 확률적으로는 99%의 답변은 다 쓰레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게 이런 거예요. 되게 지식은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보석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을 찾는 과정이 사실 이런 사전학습된 모델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만약에 잘 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이언트 로켓 블라스트 프롬 월스 캐링 뭐 저쩌고 되어 있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인스트럭션 튜닝도 어떻게 보면 사전 학습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이걸 파인 튜닝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요 작업을 이제 요즘에는 얼라이먼트, 정렬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정도, 우리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정렬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개념은 쉽습니다. 일단 이 GPT의 어떤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할 때는 그냥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이잖아요. 인스트럭션 튜닝도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똑같이 학습을 해요. 다만 여기서는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 학습을 할 때는 그냥 어떤 책이 있으면 책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냥 입력이 있으면 입력에서 토큰을 하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정답이 생기니까. 근데 인스트럭션 튜닝은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프롬프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직접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모델은 여기까지 쭉 읽고 그 다음 단어 예측은 정답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슈퍼바이저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슈퍼바이저하게 정답을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사전 학습은 그냥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정답을 만들고 인스트럭션 튜닝은 우리가 문장을 직접 다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거죠. 작성을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만약에 좋다면 그거를 이제 돈을 엄청 써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디스플레이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써서 이런 정답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개념적으로는 인스트럭션 튜닝도 그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써가지고 그냥 프리트레인된 LLM을 파인 튜닝 한다라고 어쨌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혹은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사람의 인스트럭션에 따르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담긴 말이었는데 사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요즘에는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개가 비슷한 얘기인데요. 약간 의미가 살짝 그러니까 의도가 좀 다른 거죠.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의 어떤 의도는 말 그대로 LLM을 파인 튜닝을 할 때 슈퍼바이스하게 지도학습 기반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학습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인스트럭션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얘가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두 개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둘 다 슈퍼바이스하게 파인 튜닝을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SFT라는 이 단어로 좀 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일반화된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굳이 이 슈퍼바이저한 데이터셋은 인스트럭션에 맞춰가지고 되는 것만인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법률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파인 튜닝 한다고 한다면 이 SFT의 이 방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법률 데이터를 파인 튜닝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굳이 이제 인스트럭션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슈퍼바이저하게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라면 SFT라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굉장히 큰 웹스케일 데이터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마치 앵무새와 같은 LLM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 이제 LLM을 모르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널리지를 그냥 슈퍼바이즈 파인튜닝 해가지고 파인튜닝 된 LLM을 써서 나만의 LLM 아니면 우리 회사 우리 도메인만의 LLM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뭐 회사가 있다면 회사에 내부적인 문서 같은 거는 사실 외부에 공개가 안 된다면 그 그거는 이제 LLM이 모를 테니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면 내 회사에 맞는 문서를 학습한 LLM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도 SFT를 좀 일반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근본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50페이지나 쓱 지나갔는데 리캡을 해보면 프리트레이닝과 SFT까지를 배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여러 가지 이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다음 단어,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GPT 계열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 인터넷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해서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큰 포인트입니다. SFT는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스트럭션에 맞게끔 혹은 우리의 데이터에 맞게끔 좀 더 파인 튜닝하고 얼라이먼트를 하자, 정렬을 하자라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사실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 정도로 조금씩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배웠고 두 가지 패러다임 모두 이 GPT 계열의 로스를 쓴다면, 오브젝티브를 쓴다면 둘 다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의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